안녕하세요. 오늘은 Introduction to Genetic Analysis라는 책, 그중에서도 5장, 이 5장의 내용만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전 법칙, 멘델 법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이죠. 근데 유전 현상이 항상 그렇게 딱 떨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유전자들이 서로 어떻게 막 얽혀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맞아요. 이 5장이 그런 복잡성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을 넘어서 실제 생명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죠.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5장에서 설명하는 우성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또 여러 유전자들이 어떻게 같이 일하는지, 어떨 땐 서로 방해하는지, 그 상호작용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런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게 실제 질병이나 여러 형질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단순한 우성, 열성 이것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익숙한 개념부터 시작해볼까요? 완전 우성. 네,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페닐케톤요증, PKU가 딱 좋은 예시죠. 그렇죠. PKU. 여기서 이제 반수체 충분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이게 뭔가요? 아, 반수체 충분성. 네, 이건 뭐냐면요. 유전자는 보통 쌍으로 있잖아요. 네, 부모님께 하나씩. 맞아요. 근데 어떤 유전자는 그 두 개 중에 정상인 거 딱 하나만 있어도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PK 원인 유전자인 PH 효소 유전자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 PAH 요소가 페닐알라닌이라는 걸 분해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데 이 효소가 고장나면 페닐알라닌이 몸에 쌓여요. 특히 뇌에. 아, 그래서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네,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전형적인 열성 질환인 이유가 정상 pH 유전자를 하나라도 물려받으면 E형 접합자, PP라고 치면요. 그 하나만으로도 효소가 충분히 나와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돌연변이 유전자 PP를 가진 동형 접합자만 PKU 증상을 보이는 거죠. 정상 P가 돌연변이, P의 완전히 우석인 겁니다. 네, 완전 우성. 아주 명확한 사례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특히 겸상적혈구 비နယ်증, 이 사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그 난 모양 적혈구요. 네, 헤모글로빈 유전자 돌연변이 HbS 때문인데요. 정상은 HbA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E형 접합자 HbA, HbS를 어떤 수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성 관계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요? 자, 첫째로 그냥 빈혈이라는 증상만 보면요. 이때는 정상 HbA가 완전 우성이에요. 아, HbA 하나만 있어도 빈혈은 안 생긴다는 건가요? 거의 그렇죠. 심각한 빈혈은 막아주니까 HbA, HbS인 사람은 대부분 정상 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HbA가 우성. 네. 근데 둘째로 적혈구 세포 모양을 현미경으로 직접 보면요. 이때는 불완전 우성이에요. 불완전 우성. 네. Hb는 동그란 정상 모양, HbS-HB는 완전 찌그러진 남 모양인데 HbHS는 그 중간쯤 일부 세포가 약간 찌그러진 모양을 보여요. 완전 정상도 완전 남 모양도 아닌 거죠. 아, 중간 형태가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아예 분자 수준,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단백질 자체를 보면요. 이때는 공동우성입니다. 공동우성이요? 그건 뭔가요? HbHS인 사람의 적혈구 안에는 정상 헤모글로빈 A형이랑 돌연변이 헤모글로빈 S형이 둘 다 만들어져서 존재해요. 각각 독립적으로 발현되는 거죠. 아, 두 종류 단백질이 그냥 같이 있다? 네, 전기영동 같은 걸로 보면 딱 구분이 돼요. 두 종류가 다 나오는 거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같은 유전형인데 본인 수준에 따라 완전 우성, 불완전 우성, 공동 우성으로 다 불릴 수 있다니. 바로 그겁니다. 우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유전학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돌연변이는 단순히 모양이나 기능 변화를 넘어서 생존 자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아, 네, 치사 대립 유전자 말씀이시죠? 네, 치사 대립 유전자. 이런 건 개체를 죽게 만든다는데 그럼 연구는 어떻게 하죠? 죽어버리면?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도 종류가 있는데요. 열성 치사 대립 유전자는 동형 접합일 때만 치명적이에요. 예를 들어 A가 열성 치사면 AA나 AA는 살지만 AA는 죽는 거죠. 아, 동형접합일 때만? 네. 그래서 연구자들은 AA 이형 접합자끼리 교배를 시켜봐요. 그럼 자손 비율이 원래 맨들 법칙대로면 3.1이 나와야 하는데 AA가 죽어버리니까 비율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2.1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걸 보고 아, 열성 치사 유전자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이형 접합자는 살아남으니까 유전자를 유지하면서 연구할 수 있고요. 필수 유전자를 찾아내는 방법이군요. 네. 언제 죽는지 보면 그 유전자가 발달 과정 중 언제 중요한지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우성치사 대립 유전자는 이형 접합 DD만 돼도 치명적이라서 어휴, 그럼 더 힘들겠네요. 훨씬 드물고 유지하기 어려워요. 자손을 남기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만 식물이나 곰팡이처럼 무성 생식이 가능하면 그걸로 유지하기도 하죠. 근데 치사 유전자 연구할 때 항상 죽게 놔둘 순 없잖아요. 특정 시점에만 효과를 보게 하거나 그렇게 조절할 순 없나요? 아, 바로 그럴 때 쓰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온도 감수성 치사 대립 유전자, TS변이라고도 하는데요. 온도 감수성이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네, 특정 온도, 이걸 허용 온도라고 부르는데 이 온도에서는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해서 살아남아요. 아, 낮은 온도나 적정 온도에서는 괜찮다가. 그렇죠. 근데 온도를 확 올리거나 내리면 이걸 제한 온도라고 하는데 이때는 단백질 구조가 변형돼서 기능을 잃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온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때에만 유전자 기능을 없앨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필수 유전자가 특정 발달 단계, 나 특정 조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단백질 구조가 온도에 따라 불안정해지는 돌연변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것도 결국 환경,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유전자형을 가졌는데도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불완전 침투율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증상이 아예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병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100명인데 80명만 병이 나타나면 침투율이 80%인 거죠. 아, 20명은 유전자는 있지만 멀쩡하다. 네. 가변적 표현도는 증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같은 유전자 이상인데 누구는 아주 심하고 누구는 아주 경미하고. 아, 같은 병인데도 증상 차이가 크다. 그렇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그 유전자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전자들, 즉 유전적 배경이나 아니면 식단, 생활 습관 같은 환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복잡하네요, 정말.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만 가지고 당신은 100% 병에 걸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측이 힘들어지는 거죠. 네, 유전자 하나만 봐도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경우는 어떤지 보죠. 네,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여기서 그 유명한 비델과 테이텀의 1유전자 1효소설 연구가 등장하죠. 아, 네. 노벨상 받은 연구.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연구 덕분에 세포가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생화학 경로에 대한 이해가 확 늘었다면서요. 맞아요. 1940년도에 붉은 빵곰팡이 뉴로스포라라는 곰팡이를 썼어요. X선을 쬐어서 돌연변이를 만들고 특정 영양분이 없으면 못 자라는 애들, 영양요구 돌연변이체를 찾아낸 거죠. 네, 특히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못 만드는 돌연변이에 집중했는데 얘네들이 다 같은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유전자 RG1, RG2, RG3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 아르기닌 만드는 과정이 여러 단계고 각 단계마다 다른 유전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더 재밌는 건 아르기닌 합성 중간 물질들, 예를 들면 오르니틴이나 시트룰린 같은 걸 배지에 넣어줬을 때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르다는 건 어떤 애는 오르니틴만 넣어줘도 아르기닌을 만들고 어떤 애는 시트루린을 넣어줘야 하고 어떤 애는 아르기닌 자체를 줘야만 자라고 이걸 보고 아르기닌 합성 경로의 순서랑 각 단계를 어떤 유전자가 담당하는지 알아낸 거예요. 와, 진짜 똑똑한 실험이네요. 이게 바로
1유전자 1효소설의 시작이죠. 유전자 하나가 효소 하나를 맞는다. 나중엔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로 좀 더 정확해졌지만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경로를 그렇게 밝혀낸 거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만약에 베스타 문제, 예를 들어 아레기닌을 못 만드는 돌연변이를 2개 찾았어요. 이게 같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유전자 문제인데 결과만 같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상보성 검정이에요. 상보성 검정, 서로 보완해준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비슷해요. 논리는 간단해요. 비슷한 표현형을 보이는 두 열성 돌연변이체를 교배시켜 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F1 자손이 정상 표현형, 그러니까 야생형으로 돌아온다면 이걸 상보성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건 두 돌연변이가 서로 다른 유전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유전자 문제라서 자손한테는 양쪽 정상 유전자가 하나씩 모이니까 괜찮아진다. 예를 들어 돌연변이 1이 A 유전자 문제, AABB고 돌연변이 2가 B 유전자 문제, AABB면 F1은 AABB가 되니까 A도 B도 정상 기능을 해서 야생형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F1도 여전히 돌연변이면요? 그러면 상보성이 없는 거고 그건 두 돌연변이가 같은 유전자의 다른 문제점들, 대립 유전자라는 뜻이에요. A1A1과 A2A2를 교배하면 F1이 A1A2가 돼서 여전히 A 유전자가 고장난 상태인 거죠. 아하. F1이 정상이면 다른 유전자, F1도 비정상이면 같은 유전자. 명쾌하네요. 책에 나온 그 흰꽃 돌연변이 예시요. Y랑 W 교배해서 흰꽃 나오면 같은 유전자, W1, Y랑 무 교배해서 파란 꽃 나오면 다른 유전자, W1, W2다. 이 얘기군요. 맞습니다. 특정 표현형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몇 개나 되는지, 새로 찾은 돌연변이가 어디 속하는지 알아내는데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자, 이제 여러 유전자들이 같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맨델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를 좀 보죠. 네, 변형된 비율들. 이게 또 상호작용의 단서가 되죠. 원래 두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유전되면 F2에서 9.331 비율이 나오잖아요. 옥수수뱀 피부색처럼요. 그렇죠. 기본 비율이죠. 근데 유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 이 비율이 깨진다는 거죠. 네, 깨진 비율 자체가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알려줘요.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97 비율이에요. 97이요? 3이랑 3이랑 1이 합쳐진 건가? 맞아요. 이건 보통 같은 경로에 있는 두 유전자가 둘 다 정상이어야만 최종 결과 야생형이 나오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파란 꽃색소를 만드는데 A 유전자랑 B 유전자가 둘 다 필요하다고 해봐요. 네. 단계 1은 A, 단계 2는 B,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럼 A나 B 둘 중 하나라도 고장나면 파란색이 안 나오고 그냥 흰색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둘 다 고장나도 흰색이고요. 그래서 AABB를 자가 교배하면 F2에서 오직 A-B- 유전자형 전체 16개 중 9개 많이 파란색이 되고 나머지 7개 A-BB, AABG, AABB는 전부 흰색이 되는 거죠. 9.7 비율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되려면 조건이 두 개인데 그중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 다 그냥 흰색으로 퉁쳐지는 거네요. 그래서 331이 7로 합쳐지는군요. 정확합니다. 경로가 작동하려면 모든 부품이 다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비율이죠. 그럼 또 다른 비율은요? 다음은 9.3.4 비율. 이건 열성상위성이라는 현상을 보여줘요. 상위성, 뭔가 위에 있다는 뜻인가요? 네. 한 유전자가 다른 위치에 있는 다른 유전자의 표현형 발현을 가리거나 덮어쓰는 현상을 말해요. 특히 열성상위는 특정 유전자좌가 열성 동형접합 얘 2가 되면 다른 유전자 얘 BB가 뭘 가졌든 상관없이 그냥 특정 표현형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유전자의 효과를 무시해버린다. 그렇죠. 그 상위성 유전자 2가 경로에서 더 먼저 작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전자 BB가 발현되는데 꼭 필요하거나 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예시가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예가 레브라도르 리트리버 털 색깔이에요. 강아지요. 검은색, 갈색, 노란색 있는 애들. 네, BB 유전자가 색소 종류를 결정해요. B는 검은색, B는 갈색. 근데 다른 유전자인 EE가 이 색소가 털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요. 색소 침착 여부. 네,
E가 있으면 색소가 들어가는데 이 동형접합이면 B가 검은색을 만들든 B가 갈색을 만들던 상관없이 색소가 털에 못 들어가서 그냥 노란색이 돼요. 아, E가 되면 BB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F2 비율을 보면 9B-E-는 검은색, 3B-E는 갈색, 그리고 나머지 4B-E랑 BBE 합쳐서는 싹 다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9대 3대 4 비율이 나오죠. 와, 이 경우는 이 유전자가 약간 스위치 역할이네요. E가 켜져야 B의 색깔이 보이고 E가 꺼지면 E는 그냥 노란색. 그래서 뒤에 두 그룹이 합쳐져 4가 되는 거군요. 네. 이런 식으로 F2 비율을 보면 유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 추리할 수 있는 거죠. 9.7, 9.3대 4 말고도 더 다양한 비율들이 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Introduction to Genetic Analysis 5장을 쭉 훑어봤는데 정리해보면 첫째, 우성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다. 완전 우성도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불완전 우성, 공동 우성도 있고 아예 생존에 영향을 주는 치사 유전자도 있고 또 같은 유전자라도 침투율, 표현도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복잡하죠. 그리고 둘째, 유전자들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상호작용한다는 거. 상보성 원정으로 같은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알 수 있고 9.7이나 9.3대 4 같은 비율 변화로 그 상호작용 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것까지요. 네. 결국 유전학이라는 게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학문인 거죠. 네. 결국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는 유전학이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순한 법칙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키나 피부색 같은 복잡한 형질들, 아니면 암, 당뇨 같은 흔한 질병들이 다 여러 유전자랑 환경 요인이 얽혀서 결정되거든요. 아, 단일 유전자 문제인 경우는 드물군요. 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패턴의 원리를 아는 것이 결국 생명 현상의 근본 원리, 그 경로와 네트워크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오늘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봤듯이 같은 유전자형을 가져도 다른 유전자나 환경에 따라 표현형이 엄청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모습, 성격, 건강 상태 같은 표현형 중에서요. 과연 얼마만큼이 DNA 서열 그 자체만으로 진짜 딱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우리의 삶이 유전자에 의해 얼마나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유전자와 환경,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요인들의 복잡한 춤싸위 같은 결과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유전의 세계를 저희와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